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매가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오를수록 오후 들어서 지수 상승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종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시장의 중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5일 연속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5일 연속 순유출되었습니다. 다만 순유출 규모는 5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3개월 내 최고입니다. 유로존 위기감 완화, 미국의 양적 완화 기대감 등으로 국제유가가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3위 키워드는 증권주 강세입니다.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은 오늘까지 나흘째 증권주를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 증권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3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고 유로존 얘기가 좀 우려감이 좀 완화되면서 유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국제유가 올라가는 이 부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정유주에도 계속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이런 부분들 이학령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유가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타 원자재 가격도 왜 꿈틀거리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다름 아니라 유가는 결국 그 유로화의 방향성과 항상 일치하는 성격을 가져왔습니다. 금가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유로화의 안정을 위한 유로 체제의 안정을 위한 또 조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9월 초까지 해선 결국은 국채 매입에 나서지 않겠느냐. 유럽에서 안정기금을 통하건 뭘 통하건 간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로화의 최근에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 그리고 기대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 130불, 140불까지 가면서 이렇게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편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서 분명히 악재죠. 다 수입하는 것이고요. 요즘도 벌써부터 휘발유 가격 다시 올라간다고 걱정들이 많은 것으로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은요, 장기적으로 정말 유가가 폭등하거나 그러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나라 경상 수지도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라는 일단은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은 분명히 정유회사에는 분명히 호재라고 봅니다. 다만 그보다는 휘발유라든가요, 디젤에 대한 국제적인 수급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주가에는요, 정유주에는 분명히 플러스의 방향성을 띠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화학주도 일반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이겠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지만 결국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고요. 그런 것은 결국 금 가격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금에 관한 관심도 여전히 가지셨으면 합니다. 유가가 폭등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부담이 클 텐데 지금 유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 좀 제한적인 상승이라 그럴까요? 점진적인 상승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유가가 오르고 있는 그 배경을 감안할 때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좀 시장에 우호적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증권주가 굉장히 세게 올라옵니다. 증권주 사흘째 올라오고 있는데 국내 기관들 나흘째 사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은 증권주를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증권주 거래가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익성 둔화 우려감이 계속 있는 게 또 사실이고 그렇지만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파생 거래세 도입 문제 일단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성호 부장께서는 증권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증권 업종 지수가 올해 3월달 고점 대비 7월달 저점까지 약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12% 정도 그렇게 오른 상황. 그러니까 급락에 따른 급등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딱 이거다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증권주 상승 이유는 너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라는 것 제외하고는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증권주들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모멘텀 뭐 찾아볼 수 없고 결국 이제 시장이 오르니까 따라서 오르는 것 그리고 기관들이 사는 것도 워낙 이제 증권주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았기 때문에 포트에서 증권주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좀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증권주 실적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거래, 이 거래 대금이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주가가 떨어질 때는 뭐 한 3조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오르는 최근 열흘 동안 주가가 계속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흘 평균이 지금 4조를 간 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 물론 이제 휴가라든가 뭐 올림픽 영향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거보다는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왠지 좀 쪼그라들었다. 뭐 HTS 자체 접속이 그렇게 떨어진다라는 뭐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아직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려면은 유로존 안정이 우선인데 아직 뭐 잠깐 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안정됐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다시 살아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뭐 시장이 올라간다면 증권주도 여기서 추가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은 뭐 시장 대비 탁월하게 올라간다든가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좀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단기간에 올라간 폭이 있는 만큼 조정폭은 시장보다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 업황 지금 뭐 좋지 않은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규제 리스크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좀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데 뭐 증권주 글쎄 뭐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인 대응 정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S&P 500 1,400포인트대 회복입니다. S&P 500 지수 1,400포인트대로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3,000포인트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그 밤사이에 보스턴 연준 총재가 QE3 시행이 무제한 QE3 실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양적 완화 기대감이 다시 또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보스턴 연준 총재가 워낙 이제 비둘기파라 이제 분류되는 분인데요. 이번에도 또 다시 3차 양적 완화, 그다음 무제한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하니까요. 뭐 금방 또 될 것 같은 분위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결국 시장의 지금의 판단은 펀더멘털보다는요 헤드라인 뉴스에 따라서 미국의 주식시장도 큰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휩쓸리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노무라 같은 곳에서는 지금 주시장이 분명히 오버밸류돼 있고요. 이런 양적완화라든가요, 그 스페인이라든가 이태리의 국채 매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만간 확정되지 않으면 다시 주가는 되돌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뭐 경고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그 연방은행 총재가 그 FOMC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크게 흥분할 일도 사실 아니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뉴스에 매달고 있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은 결국은 기업의 수익 아니겠습니까? S&P 500 기준으로 85%의 기업이 지금까지 수익을 발표했는데요. 불과 51% 정도만 이익을 겨우 맞췄고요. 매출은 40%밖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지금 50%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하반기에 즉 3분기에 어닝 가이던스를 훅 낮춰서 발표했고요. 그 이번 시즌 들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발표하는 그 레포트 보면 3대1의 비율로요. 투자 의견을 낮추거나 목표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3분기의 기대감 상당히 높았는데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판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나마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요. 어떻게 될지 뭐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보다는 뉴스에 의해서 흔들거리는 장세 분명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펀더멘탈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그만큼 시장은 이번 달 말에 있는 잭슨 홀 미팅이라든가요. 다음 달 9월 10일과 13일에 있을 FOMC 회의에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주시장에는 S&P가 불과 20포인트 남았습니다. 정고점까지요. 다우지수가 3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 전면에 지금 애플 컴퓨터 같은 주식들이 다시 관심을 모아가고 있는 것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뭐 요새 세계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은 팩트보다는 기대감이 지배를 하는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쪽 뭐 경제 지표들 나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경기 부양으로 읽히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독일 같은 데서는 야당이 유럽 본드 도입을 위해서 개헌도 불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뭐 주장하고 나섰는데 뭐 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우 부장께서 유로존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야당의 개혁 요구는 내년 총선을 앞둔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메르켈과 반대 노선을 가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게 뭐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상황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지난달 26일 드라기 총재가 모든 것이든지 해보겠다,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좀 유럽의 위기는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2일에 그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사실 기대만큼 좋지는 않았죠. 금리 인하 없었고요. 또 거기다가 LTRO도 없었고 ESM 은행 면허 이것도 안 된다. 이제 그 EFS 위기국의 국채를 매입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EFSF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나마 9월이 돼야 수주일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망감은 안겨줬습니다만은 시장은 이날 그 회의 이후에 이 기자회견에서 다른 쪽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말 중에서 선순위 포기를 시사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불태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확인하면서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는데 ECB가 2010년 5월부터 위기국의 국채를 사주는 S&P, 소위 말해서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2,150억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그 돈을 푸는 만큼 다시 회수를 해가는 소위 말하는 이 불태화 정책이 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푸는 건 아닌데 이번에는 돈을 불태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데 일단 환호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선순위 채무 문제인데 ECB가 그 동안에는 계속 선순위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리스 국채에서도 사실 ECB는 손해를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선순위를 계속 유지를 할 건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것은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말이죠. 기존에 그 채권 그리스나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채권자 입장에서는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 위기국의 국채를 사주면 뒤로 밀리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못 받을 수도 있겠다. 헤어컷 비중이 높을 수도 있겠다. 비율이 높을 수도 있겠다라면서 좀 파는 그런 악순환이 됐었는데 이제 그럴 우려가 없어졌다라는 거고 결국 이 두 가지가 기존의 S&P 즉 채권 매입 프로그램과는 좀 더 진일보된 향상된 S&P로 나갈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시장은 환호를 했다. 뭐 여기에 또 그리스하고 독일이 상당히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위기가 가라앉았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스페인이 EFSF에다가 이 채권 매입을 요청을 할 것이냐, 그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아무런 조건이 없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보다 좀 긴축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 더군다나 그 드라기 총재가 얘기했던 선순위 문제하고 불태화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로 실행이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스페인이 자기가 위기국이니까 국채를 매입해줘라. 결국은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냐. 앞으로 전면적인 구제금융으로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거를 배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위기는 일단은 당장은 좀 가라앉았지만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때만 되면 다시 튀어나와서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유로존 뭐 역시 뭐 기대감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시행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은 뭐 기대감에 의해서 뭐 상승하고 있지만 상황 자체는 현재 상황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900포인트대 회복입니다. 6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1900포인트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매, 사흘째 쌍끌인데 그중에서도 오늘 외국인 대단합니다. 현물 쪽에서도 대단하게 사고 있는데 선물적 매매를 감안하면은 그야말로 공격적이다 이렇게 뭐 표현해도 뭐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 이학용 의원께서 현재 수급 상황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투시는 뭐 많지 않지만 또 돈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0까지 넘어가면 정말 그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또 빠져나갈 일이 많을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 역시 시장의 판단은 역시 그 외국인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들의 사는 방향성, 그리고 사는 주식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 유의하셨으면 하는 것은요. 현재 시장을 판단하실 때요. 특히 이제 팔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사보자 하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주식시장을 보실 때요. 차트 분석, 흔히 얘기해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고점을 예측하거나요. 저점을 예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더러 전혀 돈이 잘 안 되는 돈을 버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을 사는데요. 이것은 뭐 단적으로 보면 지금 바이 이머징 마켓을 사는 것이고 특히 바이 코리아를 사는 거죠. 한꺼번에 사려니까요. 종목에 대한 선택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큰 주식부터 사는 것이 다시 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분명히 의존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정말 기술적 분석 그나마 꼭 해보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라든가요, 무슨 코스닥, 특히 뭐 개별 종목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말 보고 싶으시면 S&P 500이나 좀 보고 연구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비중 70% 늘려도 크게 무난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주식들 거기다 뭐 기관까지 같이 사면 좋겠는데요. 헷갈리시면 그냥 외국인 사는 주식 쫓아 사는 것이 지금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요새 매매 보면은 뭐 전기전자라든지 이렇게 좀 편중된 매매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오늘은 시간이 흐를수록 매수세가 업종 전반으로 좀 확산되는 양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 그 얘기는 역시 뭐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만기, 옵션 만기와 금통위가 겹쳤었는데요. 상당히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장세를 교란했었고 금리 인하하니까 갑자기 시장 낙폭이 더 확대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났는데 내일 금통위와 옵션 만기가 또 돌아옵니다. 이성호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1년에 8번 그 지역 12개 지역의 그 경기 상황을 담은 베이지북을 발간을 하죠. 이제 표지가 베이지색이라서 베이지북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그 그린북을 발표를 합니다. 매달 발표를 하는데 그 달에 이제 경제 상황을 담은 건데 이것도 표지가 녹색이라서 그린북이라고 합니다. 어제 그린북이 발표가 됐는데 정부의 경기에 대한 판단이 한층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은 그동안 좀 괜찮았던 고용 쪽이 주춤하고 생산, 소비, 투자 뭐 이렇게 실물 지표들이 전부 부진하는 가운데 경제 주체들의 이 심리까지도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고용하고 실물 지표에 대한 진단이 나빠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8월 경제 동향도 주요 지표가 줄줄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이번에도 금리를 사실 내리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난달에 금리 인하가 만장일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만큼 2달 연속 인하를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한 달 건너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너무 또 급속히 낮추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달은 지나가고 다음 달 봐서 그때까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또 한 차례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현재 그 채권 쪽 금리 전문가들도 금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6대4 정도로 동결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내일 또 옵션 만기도 있죠. 근데 오늘 사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만계약 이상 사면서 프로그램 매수, 이게 외국인들 사는 거하고 기관 사는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수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매수가 많다 보니까 내일 또 좀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이시스가 1.5, 1.4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상당히 지금 만기가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만기치고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높은 베이시스가 유지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그동안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2만 계약 누적 순매도를 2만 계약 이상 보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2만 7천 계약까지 갔고요. 오늘부로 해서 누적 순매수로 이제 돌아섰는데,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매수의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 순매수,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에 이은 프로그램 순매수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일까지도 그 베이시스가 이어진다면은 내일도 뭐 괜찮은 장이 되면서 옵션 만기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내일 장중에 베이시스가 악화가 된다면은 내일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그리고 베이시스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옵션 만기 뭐 어떻게 움직일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측하면 항상 거꾸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최근까지 한 열흘 동안 시장 흐름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는데, 옵션 만기나 금통위로 인해서 이런 흐름이 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